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8주간의 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수업을 통해서 이제 작품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배웠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시하고 고전시 문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할 테니까 일단은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게 되면 시의 개념과 특성이라고 나오게 되지요. 여기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줄에 뭐 운율, 그쵸? 운율 요거 되게 중요하고, 네 번째 뭐 있어요, 여러분? 시에서 말하는 이, 뭐 시적자, 서정적 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뭐죠, 여러분? 화자. 그쵸? 화자가 나타난다. 화자가 대리해서 시의 내용을 전달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시의 여러 요소가 나오는데 4대 요소가 나오지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생각, 주제가 되고 운율이 되는 거고, 세 번째 회화적 요소가 이제 심상. 심상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뭐 시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이렇게 심상 들어가고, 마지막에 뭐 감정, 정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식적 요소는 뭐 시어, 행, 그다음에 연, 그리고 이제 운율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되겠어요? 시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시어가 긍정적 시어냐 부정적 시어냐를 가지고 우리가 시를 분석하고는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 시의 언어가 나옵니다. 자, 시어의 특성이라고도 나오고, 뭐 시는 언어 예술이 등등등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4번이죠. 시적 자유,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데 여기 별표 한번 쳐주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도 하게 되냐면 언어 조탁이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할 때도 배웠습니다만 시에서는 시에서만 유일하게 문법적인 파괴를 보여준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시적 허용, 언어 조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유는 여러분 언어 조탁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봐도 돼요. 뭐 때문이다, 여러분? 운율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계속 문제를 풀겠지만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어 조탁, 시적 허용을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다 뭐다? 운율감 때문이다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밑에 뭐 다의성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넘기시면 시어의 기능 나와요.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들이니까 읽어 보시면 되겠고, 운율이 나옵니다. 리듬감이 나오고, 운율의 요소 별표 한번 치시면 되겠죠. 역시 기본할 때 했던 거지만 여러분, 운율의 요소에서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느냐, 이 작품이 어떻게 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동일 의문 반복이라고 해서 자음하고 모음 반복이 들어가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자음하고 모음이 반복돼서 운율 형성하고 있다는 잘 안 나오기는 해요. 요즘에는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자음, 모음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만약에 예시가 갈래갈래 갈림길 이러면 이제 갈래라고 하는 뭐 시어가 뭐 되고 있다, 반복돼서 운율 형성하고 있다라고 나오지, 굳이 뭐 자음, 모음은 잘 안 나오는데 알고만 계셔.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모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 음절수 반복이라고 해서 이건 보통 여러분 시조에서 많이 나오죠. 시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여러분 뭐 3, 4조, 4, 4조라고 배웠는데 그 말 뜻이 뭐였어? 3, 4조면은 3글자, 4글자 반복, 또는 4, 4조면 몇 글자? 4글자, 4글자 반복이 되겠죠. 이런 얘기는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이 확인하면 돼요. 진짠가? 위에 봤더니 뭐 4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면 같은 글자가 반복돼서 뭐 생겼구나, 음절수 반복해서 운율 형성이 됐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밑에 음보도 마찬가지죠. 그치? 몇 번씩 끊어 읽느냐? 3번씩 끊어 읽으면 몇 음보? 3음보가 되고, 4번씩 끊어 읽으면 몇 음보? 4음보가 됩니다. 그래서 차차 배우겠지만 고려가요가 몇 음보? 3음보. 시조가 몇 음보? 보통 4음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 현대시에서도 뭐가 있어? 이렇게 음보가 반복되는 것들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뭐 음보 반복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띄어쓰기가 아니야. 어떻게 끊어 읽을 거냐? 아셨죠? 띄어쓰기하고 일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끊어 읽을 거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다? 음보율, 음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한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본할 때 배웠죠? 보통 여기까지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대구표
대구법이라고 해요. 대구법. 그치?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대구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한번 보면 물새알은 물새알이라서 뭐뭐뭐뭐뭐 물새가 된다. 그 밑에 산새알은 산새알이라서 뭐뭐뭐뭐뭐 산새가 된다 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구조가 똑같지. 이러면 무슨 표현법이 된 거야? 대구법이 된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대구법 사용으로 운율 형성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 통사 구조가 뭐 되고 있다? 통사 구조가 반복돼서 뭐 된다? 운율 형성한다라고도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진짜 중요한 거, 우리 기본할 때 많이 했죠? 같은 말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무슨 구조가 된다? AA, BA 구조가 돼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운율 형성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오른쪽이네요. 의성어, 의태어 사용이라고 했어요. 의성어는 여러분 뭐 사용하는 거죠? 소리 흉내고, 의태어는 뭐가 되는 거? 그렇죠. 모양 흉내가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의성어, 의태어를 한 번에 뭐라고 하기도 하고 음성 상징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이 음성 상징어는 태생적으로 반복이 돼요. 깡충깡충, 촐랑촐랑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는 원래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운율 형성이 되는 거고, 한 가지 더 의성어, 의태어는 운율 형성도 되지만 뭐가 된다? 생동감. 요거 놓치면 안 되죠. 생동감까지 생기는 게 바로 뭐다? 의성어, 의태어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 읽을 때 여러분 이제 시험에 뭔가 작품이 나왔고 시를 읽으실 때 이렇게 의성어, 의태어가 나오게 되면 일단 줄 쳐놓고, 아, 얘가 지금 운율 형성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생동감을 준다 안 준다? 주는구나. 이렇게 바로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지금 5가지가 나왔는데, 아까 살짝 갈래갈래 갈림길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시어가 반복되는 것도 있다 없다?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어가 반복이 되는 것도 운율 형성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돼요. 우리 기본할 때 뭐 기억난가? 이렇게 나눌까? 그거 그거 좋겠다. 뭐 그거 하관 말고 이별가. 그치? 머라카노. 그치? 머라카노 한 번, 머라카노 두 번, 머라카노 세 번. 이러면 시어가 뭐 된 거야? 반복이 되니까 운율 형성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시어 반복도 기억하시면 돼요. 끝. 그 다음에 여러분 외형률, 그 밑에 내재율이라고 해서 운율 종류가 나오는데, 일단 외형률에서는 여러분 뭐 음이율, 음성률, 음수율, 음보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냥 음수율, 음보율 정도만 중요하지 뭐 음위율, 그 다음에 뭐 음성률 이런 것까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글자 수가 음수율, 그 다음에 몇 번씩 끊어 읽으냐가 아까 말했던 뭐가 돼? 음보율이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음수율, 음보율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더 중요한 건 가장 기본적인 거. 외형률이라는 얘기는 운율이 겉으로 뭐한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형률은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보면 돼서, 보통 여러분 무슨 시라고 했냐면 정형시. 그치? 형태가 정해져 있는 정형시가, 이 정형시가 운율이 뭐한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뭐가 된다? 외형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식이 없는 무슨 시가? 자유시가 운율이 뭐하는? 숨어있는 뭐가 된다? 내재율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시인데, 형태가 없는 자유시인데 1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형률이야 라고 하면 맞아 틀려? 그럼 틀리는 거지. 그치? 그때는 내재율이란 말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 외형률, 숨어있는 건 뭐가 된다? 내재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끝.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운율의 효과가 나와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태도와 정서라고 나오게 되는데, 일단 별건 없으니까 여러분 바로 1번으로 갈게요. 시적 화자의 종류가 되는데, 일단 여기는 갈게요. 이면적 화자가 있고 뭐가 있다? 표면적 화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면적 화자란 얘기는 나와 있지만 화자가 뭐 하는 거야? 숨어 있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 이면적 화자가 되는 거고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는 얘기는 뭐가 돼? 표면적 화자가 돼서 보통 나 또는 우리 이렇게 대상이 나올 거야. 이러면 뭐가 된다?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화자가 숨어 있다, 드러나 있다, 이면적이다, 표면적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2번은 화자와 관계를 맺는 대상이라고 해서 시적 대상이 뭐냐, 그리고 청자가 누구냐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시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과 청자가 나오는데, 대상은 대부분 있어요. 하지만 청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를 혼자, 만약에 우리가 좀 앞질러 간다면 이제 독백체라고 하죠. 혼자 떠들어대는 거는 당연히 누가 없을까?
청자가 없는 거야. 근데 독백체니까. 오케이. 근데 만약에 뭐 순이야, 네가 오늘 밤 네가 무척이나 그리움는 이 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순이라고 하는 대상이 뭐가 되는 거야? 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끝. 넘길게요. 시적 화자의 태도 및 유형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하니까 별표 한번 치고 들어갈게요. 일단 예찬적하고 이점 비판적 묶어주시면 되는데, 예찬적이란 얘기는 어떤 대상을 너무너무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예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한 바퀴 돌았다라는 걸 가정하에, 기본 수업을 한번 들었다는 가정하에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쓰지 마세요. 쓰셔도 되겠다. 윤선도에, 아이고, 오우도가 웬 말이냐. 오우가라고 하는 그 연시조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누구누가 있냐면 수, 석, 송, 죽, 월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만약에 대나무를 예를 든다면 대나무는 고다. 그쵸? 그리고 속은 뭐에 있어? 비어 있어. 욕심이 없어. 그리고 1년 내내 뭐하지? 푸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나무는 바로 뭘 상징하는 거야? 절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네가 너무너무 뭐하다? 좋다라고 하는 시예요. 이 오우가가 이제 우리가 배울 테지만, 오케이, 요런 시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시적 화자가 대상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예찬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현대시도 현대시지만 고전시에서 예찬적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자연물을 예찬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셨죠?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현대시인 이형기의 나무도 마찬가지. 나무의 속성을 뭐하고 있다? 지금 예찬하고 있다. 아셨죠? 예찬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방금 한 게 어떤 대상이 너무너무 좋게 바라본다면 반대로 너무너무 뭐 할 수도 있어? 싫을 수도 있겠지? 그럼 무슨 태도가 된다? 비판적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판적 태도는 예찬적 태도의 반대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뭐 산업사회 또는 뭐 도시화 이런 걸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라고 해도 되고, 누구 대상을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비판의 대상은 구체적일 수도 있고 폭이 뭐할 수도 있어요? 넓을 수도 있어요. 됐지요? 구도적 태도는 여러분 구도, 뭐를 구한다는 얘기, 도를 구한다가 돼서 약간 철학적이고, 약간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가 바로 구도적이라고 보는데 작품 자체가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시는 작품 자체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그럼 구도적이고요. 긍정적, 낙관적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긍정적의 반대는 뭐가 되는 거야? 부정적이고, 그치? 낙관적의 반대는 뭐가 되는 거야? 비관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거야. 글렀어. 여기서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런 게 뭐가 되는 거야? 부정적이 되는 거고, 비관적이 되고, 그 반대가 이제 뭐가 된다? 긍정적, 낙관적인 태도가 돼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육사 작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 뭐 예를 든다면 뭐 북쪽 툰드라야, 엄청나게 추운 땅이거든요. 그 추운 땅 그 밑에서도 꽃맹아리는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움짝거린다, 움직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이지만 새 잎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지. 그게 뭐가 되는 거? 희망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긍정적이고 뭐다? 낙관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치? 보통 우리가 여러분 삶의 고통이나 고난을 얘기를 할 때 날씨를 많이 해요. 그쵸? 뭐 오늘 같은 진짜 그냥 추위가 있는데, 지금은 뭐 춥지만 곧 뭐가 올 거야? 따뜻한 봄이 올 거야. 그치? 봄만 오나? 시험도 오지? 그치? 봄 좋아하지 마요, 여러분. 시험도 온단 말이야. 오케이? 농담이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춥지만 앞으로 이제 곧 뭐가 올 거야? 따뜻한 봄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긍정적, 낙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끝. 자, 다섯 번째 역시 달관적 태도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나오죠? 그냥 속세를 뭐 한 거야? 벗어나서 어떤 대상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다? 달관적인데, 아무래도 보니까 여러분 현대시보다 어느 쪽에 되게 많아? 고전시에 훨씬 더 많기는 해요. 물론 현대시에 없는 건 아닙니다만 고전시에서 훨씬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달관적.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새 속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죠?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속세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게 돼요, 여러분? 탈속적이라고 하잖아. 그치? 탈, 벗어났어. 어디에서? 속세에서. 그치? 그래서 속세에서 뭐 했다? 벗어났다라는 거 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반성하고 성찰 같은 말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뭐
두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 뭐니 해도 여러분 우리가 현대시에서 반성하고 성찰하면 빼놓으면 안 되는 시인이 있죠. 누구라고 했어? 윤동주. 그쵸? 1940년대 활동했던 윤동주 시인은 반성부터 시작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반성, 뭐 부끄러움, 자아성찰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요 반성 성찰은 윤동주 시인 한 명만으로도 뭐하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의지적 태도가 되는데 오른쪽에 미래지향적이다 줄치시면 돼요. 미래지향적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요. 오늘 문학 처음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은데 문학이라고 해서 항상 거창한 것만은 아니에요. 작은 되게 소소한 것들도 문학이 될 수 있는 건데 미래지향적이면 굉장히 막 되게 거창해 보이지 당장 5분 뒤를 준비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미래지향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5분 뒤를.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오늘요? 집에 가서 잠만 잘 거예요. 잘 겁니다. 오늘은. 의지 있는 거 없는 거야? 아, 뭐 잠자는 게 의지입니까? 의지지. 의지야, 여러분. 반대가 뭐냐면 집에서 뭐 할 거예요? 아, 뭐를 해야 되나? 글쎄요. 뭘 하나? 뭘 하면 좋을까? 아무것도 없잖아. 이러면 이게 의지가 없는 거야. 이해되죠? 뭐 할 거예요? 아, 오늘 친구들이랑 고기 뷔페 갈 건데 한 12분 먹으랍니다. 아주 그냥. 엄청난 의지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게 미래지향적 3분 뒤, 5분 뒤를 준비하는 게 다 뭐가 된다? 미래지향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품으로 얘기를 한다면 보통 여러분 화자가 남자일 때 여자일 때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뭐가 좀 많아요? 남자일 때가 조금 더 많기는 해요. 뭐 성차별이 아니라 아셨죠? 왜냐하면 막 외쳐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보통 여성적인 화자보다 누가 많다? 남성적 화자의 작품들이 의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우가 뭐하다? 많다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수용적 태도라고 나오는데 운명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말 바꾸면 뭐라고 배웠었냐면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배웠어요. 그쵸? 우리 왜 김동리의 역마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운명론적 세계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게 내 팔자련이 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뭐다?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수용적 태도 됐고 관조적 태도라고 했는데 관조는 제일 중요한 게 거리를 두고 대상을 바라보면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이입하지 않고 넣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가끔 여러분이 멍 때리면서 책 볼 때 있죠. 관조예요. 그냥 책이구나. 글씨가 있구나. 한번 읽어볼까? 읽어보는데 아무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고 그럴 때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관조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거리 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뭐다? 관조라고 보시면 돼요. 도피적이란 얘기는 여러분 현실 도피적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 현실에서 뭐 하겠다? 도망치겠다라고 하면 현실 도피가 되는 거고 뭐 어떤 대상으로부터 뭐 한다? 나는 너로부터 뭐 하고 싶어? 도피하고 싶어라는 얘기는 너랑 뭐 하고 싶은 거야? 떨어져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도피적이 되고 백성 나와 나타샤 흰 당나귀 요거 아주 좋아요. 요 작품 아주 좋은 작품인데 나중에 문제 풀게 될 겁니다. 되셨죠? 끝. 오른쪽이에요. 자연 친화적 태도예요. 역시 얘도 중요하죠. 역시 아무래도 여러분 자연 친화적이다 보니까 현대시보다는 어디에서 고전시에서 압도적으로 좀 많다. 비중이 좀 크지요. 고전시에서. 그래서 뭐 신석정 작품이 나와 있지만 보통 아까도 얘기했던 거 자연 친화가 보통 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예찬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왜 친할까? 얘를 뭐 하니까? 좋아하니까 친하게 지내겠지. 그치? 그러니까 자연 친화하고 예찬적 태도는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자연 친화적 태도가 되는 거고 조화와 합일의 추구라고 해요. 조화와 합일의 추구. 보통 이 조화, 합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를 공부하다 보니까 문학 기본을 안 했는데 자, 우리 문학 기본에서 이거 기억나세요? 뭐 있어야 할 것에서 뭐 있는 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있는 걸 뭐 추구 이런 게 되게 복잡한 게 있었어. 기억나요? 그게 이제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말했을 때는 어떻게 저게 정리해 드렸었냐면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가 된다? 숭고미가 되는 거고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뭐가 되는 거? 우아미라고 보면 되고 반대로 하고 싶은데 뭐 했어? 못 했으면 뭐가 된다? 비장미가 되는 거고 웃긴 건 뭐가 된다? 골개미. 그래서 어떤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 어떤 여학생이 쌤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국문과에 가고 싶어요
싶어요 했으면 뭐가 되는 거야? 가고 싶으니까 뭐가 돼? 순고미가 되는 거야. 근데 정말 그 학교 그 과에 갔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우아미가 되는 거야. 못 가면 뭐가 되는 거야? 비장미가 되고, 그래서 그 여학생이 군대 가면 뭐가 되는 거야? 골기미가 되는 거야. 대학 대신에 K대. 이해 갔어? 하지 말 걸 그랬다. K대까지는 너무 썰렁하다, 그치? 예. 편집이 가능하다면 해주세요. 자, 그게 골개미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망매가 기억나죠? 그치? 뭐 생사의 길은 여기 있으면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기억나죠? 거기서 여러분 기억해봐. 나는 누이와 함께 오래오래 살고 싶었는데 누이가 먼저 죽었잖아. 함께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무슨 미유가 되는 거야? 비장미였지. 근데 마지막에 미타차 만날 때까지 돛닦아 기다리겠노라라고 해서 다시 극락세계에서 누이를 뭐 하고 싶어? 만나고 싶어 하니까 무슨 미가 되는 거야? 그렇지. 우아미, 순구미가 되는 거지. 순구미가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제망매가 미적 범주가 뭐하고 뭐가 되는 거야? 비장미와 순구미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 우아미가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을 때 이루는 것도 우아미가 되지만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 뭐가 된 거? 하나가 된 것도 뭐가 된다? 우아미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조화와 합일의 추구에다가 우아미 적어 놓으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시 공부할 때는 여러분 아무래도 뭐 법으로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만은 시에서 골개미는 많지는 않아요. 예, 골개미는 이제 우리가 기본했을 때 했던 뭐가 제일 압도적이다. 그 마당놀이가 압도적이에요. 마당놀이가. 예, 그래서 마당놀이가 뭐 이번에는 그게 나왔었죠. 소방에서는 요번에 그 마당놀이 그 양반춤 6과장이 나왔었어요. 그쵸?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요번엔 7과장 미알춤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하회 별신구 탈놀이도 해야 될 거고 아셨죠? 그래서 그 마당놀이 탈춤이 골개미의 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재미있고 정말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건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재밌습니다. 그게 바로 골개미 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화 합일 추구 우아미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체념적 태도 어떻게 할 수 있구나 없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요게 이제 뭐가 된다? 체념적 태도가 돼요. 가장 먼저 배웠던 체념적 태도는 우리가 공무도화가였죠. 니마 그물 건너지 마오. 근데 결국엔 님이 그 물에 빠져 죽었어. 그래서 빠져 죽은 님을 어이할고 이 부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잖아. 그게 바로 뭐다? 체념적 태도라고 해요. 역시 작품 분석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됩니다. 끝. 회의적 태도는 여러분 의심하고 후회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잡하게 가지 말고 그냥 회의적 태도는 그냥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정적. 그러니까 과장님 제 기획서 보셨습니까? 기획서 잘 읽어보긴 했는데 우리 회사는 약간 회의적이네 라고 하면 뭐란 얘기야? 부정적이란 얘기지. 그거를 채택하지 않겠다란 얘기가 돼요. 그래서 회의적은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의 태도가 나오는데 여성적, 그 다음에 뭐 남성적, 철학적, 명상적, 풍자적 이런 풍자적인 게 나오면 이제 뭐가 생긴다? 골개미, 그쵸? 웃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풍자적 이런 것들이 되고 염세적은 흔하진 않아요. 뭐 세상에 약간 염증을 느낀 거라서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볼 때 염세적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고백적, 보통 고백적은 여러분 팁 하나 드린다면 독백체가 많아요. 혼자 이렇게 떠들어댈 때 혼자 이렇게 쭉 떠들을 때가 뭐가 된다? 독백체. 그래서 보통 그런 독백체가 뭐랑 이어진다? 고백적인 성격과 이어지게 되겠어요. 되셨습니까? 끝. 그 다음이 시의 표현법이 되는데 별표 한번 치셔야죠. 시의 표현법. 우리가 여러분 비문학 공부할 때도 내용 전개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 그 비문학에서는 뭐 정의냐, 예시냐, 뭐 분류냐, 분석이냐, 인과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처럼 문학에도 표현법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조건 암기하셔서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일단은 비유하기가 되는데 비유하기는 여러분 A를 말할 거야. 이 A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관념이라고 하고요. 이 A를 말하기 위해서 B에다가 비유, 빗댄 거야. 빗댄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B를 뭐라고 부른다 여러분? 보조 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낼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유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여러분 밑에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대부분 유로 끝나요. 지규, 은유, 활유, 풍유, 대유 이런 식으로 다 유로 끝나는 게 바로 뭐다? 비유라고 보시면 되고, 편의상 A를 원관념, B를 뭐라고 한다? 보조관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1번이 지규법이 나오게 되겠죠. 지규법은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으로 A와 B를 뭐한다? 이어주는 게 바로 뭐다? 지규법이라고 해요. 첫 번째 예시 한번 볼까요?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여가 되겠죠. 이러면 누님 줄치고 꽃 줄치면 되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님이에요, 꽃이에요? 꽃이에요. 그쵸? 그 꽃을 어디에 빗댄 거다? 누님에 빗댔다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비유가 되는데, 누님 같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된 거야? 지규법이 된 거예요. 되셨어요? 나도 모르게 같이 하고 나서 국외음악 얘기할 뻔했어요. 이게 버릇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같이,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 지규법이에요. 지규법. 되셨어? 오른쪽에도 마찬가지. 팥뿌리 같이 늙은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원관념이 되고 팥뿌리가 뭐가 되는 거야? 보조관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뭐 같이니까 역시 뭐다? 지규법. 그 다음 마지막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이라고 했어요. 이러면 이제 뭐가 돼? 물방울이 원관념이 되고 그 다음 뭐가 된다? 번개가 뭐가 된다? 보조관념이 되겠죠. 이렇게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으로 이어주는 게 바로 뭐다? 지규법이 돼요. 자, 그럼 은유법은 여러분 방금 공부했던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을 다 빼버리고 바로 가는 거야. 바로 A는 B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러면 뭐가 된다? 은유법이 돼요. 그 첫 번째 예시 보게 되면 내 마음은 뭐다? 호수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뭐가 돼? 원관념이 되고 호수다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보조관념이 되는 거야. 만약에 얘를 여러분 지규법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 호수처럼 맑은 내 마음 이럴 수 있겠고, 뭐 호수처럼 깊은 내 마음 이럴 수 있겠지. 근데 지금은 그냥 A는 B다로 빼버렸으니까 무슨 표현법이 된 거야? 은유법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예시도 마찬가지.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그러니까 내 마음은 뭐다? 깃발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오른쪽에 번뇌는 별빛이다. 그쵸? 이거 승무지. 그치? 승무 나오는 거고, 나는 나로 빼, 당신은 행인. 요게 이제 나는 뭐뭐다, 당신은 뭐뭐다니까 은유법이 되면서 동시에 뭐가 될까? 대구법도 되는 거지. 왜? 나는 뭐뭐다, 너는 뭐뭐다. 반복됐잖아. 문장 구조가. 그러니까 여기는 은유법과 무슨 표현법? 대구법 둘 다 쓰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지용. 끝. 지규법, 은유법이었고요. 자, 활유하고 의인하고 묶어주세요. 활유하고 의인은 엄밀하게 따지면 달라요. 책에 나와 있지만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게 활유가 되는 거고, 의인은 인자가 사람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을 뭐처럼? 사람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만 할 때가 먼저 뭐다? 의인법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활유라는 말 잘 안 써요. 일단 지금은 공부니까 활유라고 공부를 해놨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다 뭘로 대체해버린다? 의인법으로 대체를 많이 해요. 이육사의 광야 우리 배웠을 때 여러분 뭐 모든 산맥이 저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에도 산맥이 휘달린대요. 산맥이 달려간대. 산맥은 생물 무생물? 무생물이니까 달려간다라고 해서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했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무슨 표현법이야? 활유인데 시험에는 그 활유라고 안 나오고 보통 뭐로 많이 나온다? 그냥 의인법이라고 많이 나오게 돼요. 아셨죠? 근데 어쨌든 공부는 공부니까 활유가 뭔지 의인은 뭔지 알아두는 게 훨씬 더 안전은 하겠죠. 자, 활유하고 의인까지 됐어. 그 다음에 여러분 대유법이라고 하고 제유법이란 말도 있는데, 요즘에 제유법은 안 본 지 꽤 됐어요. 그냥 제유법은 지우고 대유법만 기억하셔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제유법 안 나온 지 꽤 됐습니다. 대유법은 부분 가지고 뭐 말할 때? 전체를 말할 때 대유라고 해요. 그래서 부분 가지고 전체 말하는 건데, 제 경험상 보니까 학생들이 한 기본 수업할 때에도 한 3, 4주 지나면 곧잘 표현법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러면 지구법, 은유법 이렇게 다 잘 나오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게 대유법이더라고요. 가장 오래 걸리는 게 대유법이에요. 그래서 부분 가지고 전체 말하는 게 뭐다? 대유법. 그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빵이 진짜 단순한 빵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다? 식량. 즉 인간은 뭐만?
빵만 먹고선 식량만 먹는다고 해서 해결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겠지. 다른 것들도 뭐 돼야 돼? 충족이 돼야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유법이 되고, 오른쪽에는 시조예요. 삼각산하고 한강수가 되는데, 삼각산은 여러분 말했죠. 기본할 때도 했지. 서울시 문제인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지역 그 특색을 드러내는 문제 되게 좋아하는데, 삼각산이 무슨 산이냐? 무슨 산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북한산. 그쵸? 북한산을 말해요. 그래서 한번 시험에 이제 삼각산은 인왕산을 말한다. 그럼 땡 틀려가지고 그게 정답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녕 북한산, 안녕 한강이란 얘기는 안녕 우리나라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뭐다? 대유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기본 수업에서 배웠던 그 문학 파트에서 뭐가 있었냐면, 황현의 절명시 기억나요? 새와 짐승도 찡그리고 무궁화 온 세상이 뭐했다? 망해버렸어라 이랬어요. 무궁화가 망했다란 얘기는 뭐가 망했다는 얘기? 우리나라가 망했다란 얘기. 즉 그때는 이제 뭐 언제라고 해서 일제 강점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가 되었음을 슬퍼하면서 그 시 쓰시고, 표현을 무궁화가 뭐했다? 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나서 이제 자결을 하시죠. 지식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역시 뭐다? 대유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풍류법이에요. 풍류법은 여러분 속담 등 관용 어구, 즉 관용적 표현을 뭐 하는 거야? 인용하게 되면 뭐다? 풍류가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시보다는 소설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게 바로 풍류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고전소설. 토끼전의 한 부분을 살짝 얘기를 한다면, 토끼가 이제 용궁에 잡히죠.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이제 간을 빼주고 죽게 생겼거든. 그때 토끼가 뭐라고 하냐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였으니 어찌 살아날 방법을 찾지 아니하리요라고 해요. 그럼 토끼가 스스로 지금 뭐를 한 거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요 속담을 뭐 한 거야? 지금 인용한 거죠. 그럼 여기가 무슨 표현법이 된다? 풍류법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풍류법은 시보다는 어느 쪽에서? 소설, 그것도 고전 소설 쪽에서 빈번히 나타나게 됩니다. 끝. 중의법 별표 치시고요. 중의법은 대놓고 시어의 의미가 몇 개? 두 개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의법이라고 해요. 대놓고 의미가 몇 개? 두 개입니다. 대놓고.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원래 시어 자체가 다의적이잖아. 의미가 많아 안 많아?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중의법은 대놓고 몇 개가 되는 거야? 딱 두 개. 대놓고 두 개. 이해되시죠? 요게 바로 뭐다? 중의법.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수양산 바라보며라고 해서, 이 수양산이 진짜 이재가 백이와 숙제가 고사리 캐먹다가 죽은 무슨 산? 수양산도 되고, 단종을 제낀 누가 된다? 수양대군. 세조의 대군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수양대군도 돼서 표현법 의미가 몇 개? 두 가지가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중의법이 어디 포함된다? 언어 유희에 포함돼요. 언어 유희, 말장난에 포함되는 거라서 옆에다가 일단 언어 유희라고 한번 써주셔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언어 유희에 중의법 포함되고 기출에 나왔었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됐지요? 넘길게요. 그 다음 이제는 강조하기가 들어가요. 강조하기. 첫 번째가 과장이에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뭐 실제보다 크게, 또 실제보다 뭐하게? 작게. 그치? 크게 하는 것도 있고 작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다? 과장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분이 좋아서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안 죽잖아. 그치? 크게 얘기한 거고, 아주 월급이라고는 쥐꼬리만큼 받아오면서 라는 얘기는 그만큼 뭐하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과장법이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 영탄법은 여러분 슬픔, 기쁨의 감정을 강조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보통 요 영탄법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반대말, 감정을 드러내는 거야, 감정을 절제하는 거야? 감정을 드러내는 때가 바로 보통 영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영탄법이란 말로도 쓰지만 영탄적 어조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야 이러면 뭐가 된다? 영탄적 어조를 사용해서 화자의 감정을 뭐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맞다? 틀리다?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됐지용?
그 다음 열거법인데, 열거법은 보통 여러분 문학도 문학이지만 보통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게 돼? 비문학에서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쭉 모아놓는 거, 늘어놓는 거, 나열하는 걸 보다 열거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점층 점강 묶어주시면 돼요. 점층법, 점강법.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 점층은 점점 커지고 많아지고 심해지고 이러면 뭐가 된다? 점층이 돼요. 커지고 많아지고 심해지고. 그럼 반대가 뭐가 되는 거야? 점강법이 돼요. 일단 책에 있는 예시부터 한번 본다면, 자, 실제로 여러분 소설 동의보감에서 제가 빌려온 부분 인용한 거예요. 자, 환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쩔뚝거리며 들어오는 환자, 목발을 짚고 들어오는 환자, 남에게 엎혀 들어오는 환자, 들것에 들려오는 환자 등등등. 어때요? 환자 상태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지. 요것도 뭐가 된다? 점층이 돼요. 시험에 많이 나왔던 점층법 중에 하나는 김수영의 눈이라고 하는 시예요. 우리 기본할 때 했던 건데 천천히 본다면,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예요. 이게 왜 점층이 되냐면 점점점 눈이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눈은 살아있다는데 어떤 눈이었어? 떨어진 눈이란 말이야. 세 번째, 어디에 떨어지냐? 마당에 떨어진 눈이야. 이러니까 뭐가 된 거야? 구체화가 됐으니까 뭐다? 점층법이 되는 거지. 오케이. 상태가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것도 우리가 점층법이라고 배웠어요. 예, 일천석을 실은 큰 배야. 큰 배인데 배 상태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 근데 날씨는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갈 길도 멀어 안 멀어? 갈 길도 아직 멀었어. 근데 갑자기 누구 만났어? 해적까지 만났잖아. 그 시조 기억나? 안 나? 나야 돼요. 예, 그게 점층법. 오케이. 자, 점강법도 역시 우리 기본할 때 했었는데 제목이 이제 어이 못 오던가 라고 하는 사설 시조예요. 너는 왜 못 오냐? 너 왜 못 오냐?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 쌓고, 집 쌓고, 집 안에 두지 놓고 점점점 못했어. 이렇게 작아지잖아. 무슨 표현법이야? 점강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여러분 제가 시어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한다라고 할 때 뭐라카노 방목을 이별가, 그치? 뭐라카노 했잖아. 그러니까 죽은 동생이 나한테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안 들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답답해서 뭐라카노 하는 거잖아, 그치? 한 번 했을 때, 두 번 했을 때, 세 번 했을 때 감정이 더 높아진 게 어디야? 고조된 게 어디야? 세 번째가 되겠지. 여기도 무슨 표현법이 걸리는 거야? 점층법에 걸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화자의 감정이 점점 좀 고조되는 것도 역시 무슨 표현법이다? 점층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주 중요해요. 되셨지? 자, 점층, 점강 꼭 기억하시고요. 미화법이에요. 요즘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름답지 않은 것을 이제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 뭐 굳이 하나 떠올린다면 백석의 여승이 떠올린다. 딸아이는 돌무덤이 좋아, 뭐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이의 죽음을 이제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좀 예쁘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안 쓰기는 합니다. 이게 바로 미화법. 되셨지? 연세법 중요해요. 연세법 중요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칠판 잠깐 보시면 별건 아니라고 했죠? A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거야? B로 끝나는 거야. 다시 B로 뭐하고? 시작하고 뭘로 끝나고? C로 끝나고 다시 뭘로 시작하고? C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나고? D로 끝나고. 그치? 요게 이제 연세법이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 한 번씩 불렀던 노래들 하나 있잖아. 뭐가 있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 다음 뭘로 시작해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억나죠? 요게 연세법이에요.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이황 선생의 도산 12곡이에요. 도산 12곡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을 작품이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고인도 나를 못 보고 여기야 나도 고인을 못 봐. 고인을 못 봐로 끝났어요. 그쵸? 그때 그 다음에 뭘로 시작해요? 고인을 못 봐도로 시작하잖아. 그치? 그리고 녀연길 앞에 있네로 끝났죠. 녀연길 앞에 있네로 끝났는데 또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해요? 녀연길 앞에 있으니 라고 시작하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가 뭐다? 연쇠법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꼬리물기라고 하는 뭐다? 연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변화학인데 반어법 별표 치고 역설법 별표 치시면 돼요.
뭐니 해도 여러분 그쵸? 예, 표현법에서는 반어법, 역설법이 최고예요. 예, 출제율은 무조건입니다. 출제율은 제일 높아요. 제일 높은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대로 못 배워서 반어법, 역설법을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지, 예,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칠판 잠깐 보시죠. 반어법은 여러분 뭐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그 상황에서 내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게 뭐다? 반어법이 되는 거고, 역설법은 모순 형용이라고 해서 모순 패러독스라고 하죠. 예, 여기 이제 고사가 있기는 해. 창모자에다가 무슨 순자? 방패 순자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어떤 그 상인이 있었어.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방패를 다 뭐 할 수 있다? 뚫을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잠깐 내려놨어. 그리고 방패를 든 다음에 뭐라고 그래? 이 방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온 세상의 어떤 창도 뭐 할 수 있다? 막아낼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면 아까 그 창으로 그 방패를 한번 찔러볼래? 라가 되는 거지. 살짝 머리 아파지지. 이 창은 무조건 뭐 해야 되고 뚫어야 되고, 이 방패는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야? 막아야 되는 거야.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이게 모순이라고 하고, 그렇게 형용, 꾸며주는 게 바로 뭐다? 역설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설법은 단어가 단어 또는 구가 구를 이렇게 뭐하게 되어 있어? 꾸며주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꾸며줬을 때 말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되는 거야. 이해 가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운데 뭐하대 지금? 행복하대. 맞아.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한데 뭐하대? 슬프대. 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로운데 뭐하대? 황홀하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이육사 강야. 그치? 강철로 된 무지개 있어 없어 세상에? 없잖아. 그치? 역설은 이렇게 하나가 하나를 뭐하게 되어 있어? 대부분 꾸며주게 되어 있어. 그래서 모순, 형용이란 말을 쓴다 안 쓴다? 쓰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그래서 밑에 예시가 오른쪽까지 쫙 있을 거야. 하나라도 놓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무조건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해가 안 가시면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저한테 묻거나 하셔서 완벽하게 상황을 잡아야 돼요. 되셨죠? 자, 이제 반어법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반어법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입 밖으로 던지는 말이 내 마음과 뭐일 때? 반대일 때야. 그러니까 이게 왜 중고등학교 때 잘못 배웠냐면 그냥 선생님이 줄쳐. 반어법. 그러니까 반어법이라고 배운 거야. 그쵸? 나보기가 어깨어 가실 때는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우리다가 왜 반어법이냐? 그 문장은 여러분,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상황이 중요한 거라니까. 상황이. 그 시를 전체를 다 배우고 났더니, 아,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어, 안 헤어지고 싶어? 안 헤어지고 싶은 거야. 난 너를 보내고 싶지 않은 상황이거든. 근데 말로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널 보내줄게 라고 말을 하니까 무슨 표현법이야? 반어법이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반어법은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상황이 제일 중요한 거지. 문장 자체만 봐서는 반어법인지 아닌지 몰라요. 봐봐.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가 아들한테,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네. 큰일을 했어 아주. 이 문장만 보고 반어법이 아니냐 반어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모르잖아. 진짜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반어법은 상황을 줘 안 줘? 준다니까. 만약에 진짜 아이가 100점을 받아왔으면 이건 진짜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진짜 진심이 되는 거고, 애가 100점 만점에 10점을 받아온 거야.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는데, 아이고야 우리 아들이 아주 그냥 큰일을 하셨어 아주. 소고기 먹자 오늘 야. 이런 상황이 주어져야 무슨 표현법이 되는 거냐고. 반어법이 되는 거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반어법 항상 뭐를 봐야 돼? 상황을 봐야 돼. 그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뭐일 때 반대가 되면 뭐가 된다? 반어법이 되는 거야. 친구가 머리를 하고 왔어. 근데 진짜 안 예뻐. 근데 뭐라고 해줘야 돼? 와 예쁘다. 어우 야 이러는 거야. 너무 오버하면 안 된다. 너무 오버하면 안 믿어. 알겠죠? 어이쿠 이야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야 정말 자 헐났다 야 이렇게 해줘야지. 막 어이쿠 야 머리가 진짜 멋있구나.
누가 봐도 연기야. 알겠죠? 예, 그러니까 상황에서 만대로 얘기를 하는 게 반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요즘에 가장 핫한 반어법은 세 번째 예시죠. 황동규 즐거운 편지가 되는데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게 뭐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 그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뭐하다? 사소하다라고 했는데 더 읽어봤더니 사소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데 말로만 뭐라고 했으니까 사소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된다? 반어법이 되는 거지. 되셨죠? 그래서 반어법, 역설법은 여러분 그냥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설이 됐든 시가 됐든. 아셨죠? 그래서 반어, 역설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이에요. 대구법이 나오죠. 대구법은 아까 배웠던 것처럼 뭐가 되는 거? 문장 구조가 뭐 될 때? 반복될 때가 바로 대구법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성은 투명하지만 얼음과 같고 지혜는 날카롭지만 갑 속에 든 뭐다? 칼이다 이랬어. 그치? 그래서 이성은 뭐뭐고 그 다음에 지혜는 뭐뭐다가 되니까 이성은 뭐다? 지혜는 뭐다 꼴이니까 무슨 표현법이야? 대구법이 되는 거고. 이제 배웠으니까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보면 이성은 투명하지만 얼음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지규. 그렇지. 지규가 되는 거고 그 옆에 지혜는 날카롭지만 갑 속에 든 칼이다는 뭐가 될까? 은유가 되는 거. 왜냐면 지혜는 갑 속에 든 칼이다. 지혜를 갑 속에 든 칼이다로 바로 가버리잖아. 그치? 여기는 결론은 표현법이 총 몇 개? 세 가지. 그쵸? 지규법, 은유법, 대구법 이렇게 총 세 가지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네 번째 서리법도 별표 한번 치시고요. 우리 문법 할 때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문장의 형식하고 문장의 기능하고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몇 시쯤 됐나요? 라고 하면 형식도 뭐가 돼? 의문문이고 기능도 뭐가 되는 거야? 의문문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만약에 지나가는 뭐 이성한테 관심 있어가지고 저 잠깐 시간 좀 있으세요? 라고 하면은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기능은 뭐가 된다? 요청 정도가 되겠지. 그치? 나랑 차 한잔 먹자라고 하면 요청이잖아.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이 서리법이에요. 서리법은 형식은 뭐가 된다? 의문문이지만 기능은 의문문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강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사줄 것 같아? 라는 얘기는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죠. 사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뭐 하는 거야?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서리법은 대부분이 뭐다? 의문문 형태이긴 할 거야. 근데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서리법은 여러분 고전시도 시지만 그러니까 고전에 많이 나와요. 현대보다는 고전시에 많이 나옵니다. 고전 소설도 많이 나오고 아까도 말했지만 뭐 아까 토끼 했을 때 어찌 살아날 방법을 찾지 아니하리 오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그건 찾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거기도 무슨 표현법이 되는 거야? 서리법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 끝. 마지막 도치법은 정해져 있는 문장의 어순을 뭐한 거? 바꾼 거.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홍랑의 시가 되는데 맷버들 가지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라고 했는데 원래 문법적으로는 맷버들 가지 꺾어 님에게 보내노라가 맞을 텐데 님에게를 어떻게 해서 맨 뒤로 빼버렸기 때문에 뭐가 된다? 도치법이 쓰였다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끝. 여기까지가 표현법이니까 암기하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10분 쉬고 와서 2교시 들어갈게요.